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 최희영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박진영 위원장님의 2027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유영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 이후에 우리 K컬처가 어떻게 더 넓고 깊게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지 여러 위원님들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출범식 때 우리 박진영 위원장님께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핵심 과제로 발표하셨던 페노미넌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간 페노미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페노미넌을 짧게 표현하자면 다양한 K컬처 분야의 문화적 역량이 집약된 대규모 K컬처 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페노미넌의 큰 방향과 골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노미넌이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박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무쪼록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큰 흐름의 출발점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7년 페노미넌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우선 지난 10개월 동안 굉장히 신나게 즐겁게 열심히 뜨겁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도 하면서 연예인 가수 활동도 하면서 하다 보니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최영 위원장님과 또 우리 단장님 및 우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런 황당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일들을 감히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일을 하기로 시작했던 이유는 무슨 멋있는 일을 괜히 하나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지금 K-팝, K-컬처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지속 가능하게 최대한 오래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아주 좋은 도구로 또 우리나라의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로 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K컬처가 맞은 기회를 확고히 하고 최대한 지속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제 그걸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먼저 생각해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저희에게 뭘 해드리면 될까요? 라는 게 정부로부터 제가 받은 질문이었어요. 저희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반대로 최전선에서 어떤 걸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그걸 고민해 달라고 해서 이제 이 일을 맡게 됐고요. 지난 10개월 동안 그걸 고민한 겁니다. 어떤 걸 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 결국은 이걸 팬덤 산업이라는 산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출발점이었고요. 이건 하나의 산업이고 이 팬덤 산업을
규명하고 이 산업의 리더가 대한민국이 되면 한 산업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 훨씬 더 오랫동안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 K-팝, K-컬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이런 아주 멋진 기회도 만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고 전 세계에도 이로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있었고요. 그중에 제일 중점 사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윤곽이 잡혀서 발표드리는 이 내년 12월에 있을 페노미넌 어워즈 시상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후년 5월부터 열리는 페노미넌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대도시들을 돌면서 하고, 지금으로서는 2028년 5월에 LA에서 첫 페스티벌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오히려 코첼라 같은 성격에 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건 너무 거창한 꿈이긴 한데, K-컬처 센터를 전 세계 핵심 도시들에 짓는다. 이제 이 세 개가 핵심 중점 사업입니다. 이 세 번째 K-컬처 센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2만석 정도 되는 공연장을 만들 때 그 안에 정부 관공서, 각종 기업들, 각 분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스토어, 전시장을 함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최영 위원장님 표현이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게 우주선 하나가 대한민국에 떠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착륙해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진척, 빠른 진척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드릴 수준에 도달한 건 이제 이거 하나여서 오늘 페노미넌 계획을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페노미넌이라는 타이틀은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 그래서 팬 그리고 현상이라는 영어 단어 페노미넌을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다행히 저 단어가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얼른 상표 등록을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가 왜 등록이 안 돼 있었는지. 내년 12월에 있을 페노미넌 어워즈는요, 이건 이제 페노미넌 페스티벌과 다른 겁니다. 페노미넌 어워즈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띌 텐데요.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앞에서 돌격대장을 해야 할 K-팝 톱스타들의 공연, 이제 이게 이제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해외 톱스타, 톱 가수들에게도 타진을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K-팝 가수들의 공연 및 전 세계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 유치해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팬덤 산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기 위해서 시상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12월에 시상식을 할 건데, 분야별로 어떤 팬이, 어떤 팬덤이 가장 뜨거웠는지를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상을 줍니다. 몇 개 분야를 할지는 아직 마무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분야를 안 넓히려고 해요. 최대한 좁혀서 탑 10 팬덤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수 분야라고 하면 전 세계 가수들 팬들 중에 가장 뜨거웠던 팬덤 10개 단체를 발표를 합니다. 뭐 투표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게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매트릭스를 어떻게 짜야 할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분석해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지, 맞아, 올해는 저 가수 팬덤이 제일 뜨거웠어 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매트릭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있어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는 저 10명 가수의 팬덤들이 가장 뜨거웠구나 하고 발표를 한 후에
이날에는 그 10개 뽑힌 팬덤 중에 최고의 팬덤 대상을 수상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팬덤. 그 대상 이름은 팬더모니엄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P만 F로 바꿔서 그것도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가수의 팬덤이 가장 뜨거웠어,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활발히 활동했어, 이렇게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상자는 그 가수가 아니라 그 가수의 팬들이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대리 수상을 하는 식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K-팝 가수들의 공연, 또 해외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시상식을 통해서 시선과 사람들을 모은 후에 이곳에 이제 다양한 K-컬처 분야의 회사들을 함께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K-컬처의 다양한 기업들의 전시장, 이벤트들을 공연과 함께 배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많은 K-컬처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과 공간이 픽스된 건 두 곳입니다. 내년 이제 우리 페노미넌 어워즈를 앞두고 이제 얼마 전에 완성될 창동 서울 아레나, 한 2만석 규모의 아레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헤드라이너 공연과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시장에서는 그 탑 10에 뽑힌 그분들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수의 팬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탑 10 팬덤에 뽑혔다. 그러면 그 시상식도 보고 공연도 보지만 와서 그 팬들을 위한 이벤트들이 쫙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킨텍스를 이제 똑같이 11일간 대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킨텍스 5개 관을 대관해서요. 우리가 이제 축구장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축구장 7개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푸드 컴퍼니, 패션 컴퍼니, 게임 컴퍼니, 웹툰 컴퍼니, 애니메이션 회사들, 드라마, 영화 제작 회사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옆에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이제 공연도 보러 오고 이제 이벤트들도 즐기면서 다른 컬처까지 경험하는 이제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뭐 광화문부터 시청 혹은 다른 아주 매력 있는 장소들을 섭외해서 길거리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21일간 이 관광 상품을 사서 한국에 오면 시상식도 보고 공연도 보고 다양한 팬들 이벤트도 참석하고 K컬처 전시장에도 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구성이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행사 참석자는 한 5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해외에서 와서 이 행사에 참석할 분들을 20만 명 이상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1조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는 두 곳입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장하고요, 창동 서울 아레나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창동 아레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토일 이제 헤드라이너 공연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월화수목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그 두 주말 중에 토일 현재로서는
한 4개 분야의 팬덤만 발표를 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직 분야는 조금 늘어나거나 하나가 줄어들거나 그럴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중형 공연장에서는 이제 동시 생중계 한 2,000석짜리 되는 공연장이 그 메인 아레나 옆에 있습니다. 중계를 해서 이제 거기 못 간 분들은 그 옆에서 즐길 수 있게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 후보들이 또 그들의 팬들을 위한 공간들이 옆에 준비될 것이고요. 킨텍스에서는요, 음악 페스티벌과 이제 타 장르 컨텐츠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 7개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공연, 팬 미팅, 제작 발표회, 컨텐츠 상영 이런 것들이 있을 생각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된 페노미넌 시상식의 시간, 공간 그리고 구성의 확정된 윤곽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박신영 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팬으로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발표로 페노미넌 페스티벌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게 규모 면에서 엄청난 규모인데 시상도 있고 공연도 있고 전시 체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 현재 국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킨텍스에서 마이케이 페스티벌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또 드림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팬덤 행사 말고는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건지, 다른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런 관계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2번째는 이게 지금 발표를 기대했는데 이건 없는데 예산 문제가 상당히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 예산을, 아니면 우리 엔터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이쪽에 민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것인지, 만약 정부에서 전체 부담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행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민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관계에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 관련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행사는 설명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이고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많은 K-팝 팬들, K-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또 모셔오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또 이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자금,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양하게 기획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페노미넌 자체도 티켓팅을 유료로 할 거고요. 스폰서십도 있을 거고 해서 수입이 있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이 그냥 이렇게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뭔가 수익적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과 같이 잘 협의해서 이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돈이 벌릴 겁니다. 돈이 벌리지 않는 일에 민간 회사들이나 아티스트들 혹은 전 세계 회사 아티스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한 수익을 창출할 때 회사들도 가수들도 국내 국외 좀 더 열정적으로 참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1차적인 목표가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자본의 원칙대로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를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자본과 회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행사와의 차별점은 첫 번째 목표를 공익으로 두고 하는 행사가 민간의 엄청난 참여를 끌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행사는 정부 주도로 하고, 또 민간 행사도 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공익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첫 번째 목표가 공익이긴 어렵거든요. 민간 회사가 유치를 하면. 근데 처음으로 일단 K-팝 사사가 한 목소리 한 팀으로 움직이려고 회사까지 만들었고요. 이 회사와 지금 이제 정부가 힘을 합쳐서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목표도 달성하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안 생기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회사들도 동기부여가 되면서,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목표고 첫 번째 공익이라는 목표를 한번 해보자. 일단 K-팝 사사는 그 목표 아래 정말 한 팀이 됐고요. 야, 우리 정말 좀 기여를 해보자. 첫째, 우리나라 컬처 인더스트리 전반에. 두 번째, 이게 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게 하자. 이런 좀 멋진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뭉쳤기 때문에 행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규모와 성격이 다 다를 겁니다. 예. 네, 잠깐만. 기획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4개의 기획사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 또 직접 참여를 유도해내는 데 있어서 이 사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가 그거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관심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거에 몇십 년간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 아티스트들과 원팀이 돼서 사람과 관심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그 모은 사람과 관심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이건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사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심과 사람들을 이 이벤트로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소속 아티스트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겠고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예산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이제 협의 중이라고는 하셨지만 아까 이제 파생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수치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가시면서 협의를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산 범위가 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신 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파생 효과 리서치의 그 인원수는 조금 어디서 그 리서치를 수행을 하신 건지, 그리고 기준을 좀 어떤 걸로 잡으신 건지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과 공연이 열리는 기간이 연말 기간인데 그 보통 공연 그 아티스트들이 가장 연말 때 스케줄이 아무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상식을 위해서 스케줄을 뺀다든지, 그리고 특히 공연이나 축제 흥행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티스트들 출연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월에 할까? 5월에 할까? 3월에 할까? 원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 관심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2월이 가장 정신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월에 시상식을 할 때 뭔가 1년 정리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 올해 누구 팬덤이 제일 뜨거웠지 하는 기대치가 제일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단점도 많지만
이제 4대 기획사 대표님들과 실무진들의 아주 치열한 토론 끝에 야 아주 무리가 많지만 해볼 수 있겠다. 반대로 12월에 이게 떡하니 들어서면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이때 좀 이거에 집중하면서 좀 오히려 왜냐면 이때 무지하게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시상식이나 오히려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12월에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아까 4대 기획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 관심을 끄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이 미리 스케줄을 이 페노메논 쪽에 맞춰주는 일,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보셨듯이 서울 아레나의 사이즈가 또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또 실내에서 저희가 하는데 실내 아직은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사이즈의 그 변변한 공연장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그런 탑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연하는 공연장 대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 면에서는 아무리 입장료를 우리가 받는다 해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1회 공연에 받는 그 뭔가 기대하는 수익 대비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정도 희생을 하는 거고 뭔가 수익적으로도 희생을 하면서 이 페노미넌이라는 큰 대의에 동참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기획사 그다음에 아티스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체적으로 그 예산의 규모를 짜는 것도 적정 수준의 티켓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이거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서 어떤 이 행사 자체로서의 ROI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부족한 부분 혹은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해야 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논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아까 박진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가 우리는 분명히 흥행성이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이벤트로 키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수익적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저희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아까 그 관객 수 혹은 뭐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서울 아레나와 그다음에 킨텍스의 1일 그 수용 가능인 그 관람객 수를 계산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화문이나 뭐 다양한 성수나 뭐 홍대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내국인, 외국인 숫자는 사실 아까 거기서는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입장객 중심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 정도 숫자가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시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 옆에 분. 네, 예. 죄송합니다. 단장님, 그 우리가 아까 뭐 50만 명, 20만 명 일정 경제과 그 숫자들을 어떻게 뭘 근거로 어떻게 얻은 숫자들인지를 여쭤보신 거여서요. 그건 알려드리는 게 네, 그 수치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금 그 추정한 수치고요. 그는 지난번 BTS 공연 때를 기준으로 지금 산정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말씀드려서 일단 현재는 추정치를 일단 먼저 뽑아낸 상태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획사들이나 아티스트들에게 이 이벤트가 손해가 되는 일이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좀 오히려 이거 때문에 스케줄 빼야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들에게 힘이 되는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이벤트가 되도록 빨리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기획사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는 게 기획사들에게 좋아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티스트나 기획사들이 희생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만 어느 정도 스케줄이나 이런 걸 조정해 주면 되지만 곧 아티스트들이 가장 참석하고 싶어하는 공연하고 싶어하고 이걸 위해서 오히려 스케줄을 빼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로 빨리 탈바꿈시키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김경희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 BTS, 블랙핑크 아니면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런 정말 최고의 그룹들이 출연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소속사들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4대 기획사들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획사들이 혹시 소속 아티스트가 여기서 배제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K-팝 중심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음악들도 여기에 포함시키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서 4대 기획사 위주로 가고 중소기획사들 배제했다가 저희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그 정도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그 정도 소명 의식 사명감도 없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K-팝 전체 특히 오히려 앞에서 이제 사람들과 관심을 끌어모으는 건 이 4대 기획사가 해줘야겠지만 이것들이 아직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 다른 분야 혹은 K-팝 내 다른 회사들에게 아주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행사 헤드라이너들은 이제 탑 아티스트 해줘야겠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에서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신인 가수나 신생 기획사들에게 혹은 다른 산업, 엔터, 컬처 분야 다른 산업 회사들에게 막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게 계획이니까요. 그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첼라만 해도 이제 뭐 크게 보면 요즘 가장 큰 전 세계 음악 축제가 코첼라랑 랄라플라자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탑 가수들이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레벨로만 가면 탑 스타들이 다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스키즈만 해도 당장 이번 랄라플루사 헤드라이너 하고 락긴 리오 가고 전 세계 이런 의미 있는 페스티벌에는 톱 티어 가수들이 오히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위치까지 가는 것 그것이 계획입니다. 네, 저기 메인 뒤쪽에. 네. 라인업은 아직 발표하기는 일러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옆에 박 위원장님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가수 입장에서 안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팬들이 상을 타는데 다른 가수들은 가서 어머 여러분 축하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대신 받았어요. 이걸 하는데 본인은 안 간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그런 것도 아마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분들 계시니까 일단 추가. 다른 우리 음악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거는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일단 대중문화에 집중하고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든 다른 분야로 조금씩 넓혀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정은혜 기자라고 합니다. 설명 들으면서 이제 상상해봤는데 너무 멋있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팬덤 시상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민관이 함께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게 해외에서는 좀 잘 없는 일 같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로 삼는 롤라팔루자나 이런 경우도 사실 이제 민간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와 팬덤을 너무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노골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문화적인 힘과 매력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본질적인 우려가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서 좀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문화기획설이 진짜 이렇게 부합하는 특이한 사례로 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이랑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4대 기획사나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손해보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으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BTS 광화문 공연도 굉장히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이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대부분은 정부가 되고 이익은 뭐 민간 기업이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은 누가 얼마나 각자 부담하는 거고 이익은 누가 보는 구조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런 부분이 언제쯤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 왜 오늘 우리를 모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간, 공간, 구성 이거 확정돼서 일단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부터 시간, 공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게 시공간이 확정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일이. 그러니까 뭐 섭외부터 뭐부터 시너지 나는 것부터 일단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데 그래서 이걸 확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수많은 아티스트들 스케줄을 또 고려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참석이 예상 탑10 안에 들 것 같은 가수들은 그때쯤 뭘 할까부터 기획사들의 문제 그다음에 또 나라 정부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 공간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날짜를 확정 짓는 게. 그래서 일단 확정 짓는 게 급선무였고요. 이제 시간 공간을 확정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 문화기획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K-팝은 아티스트들이 또 아티스트 서포터하는 회사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밀어서 된 거야.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그냥 사실이 아닌 걸 알리는 거죠. 왜냐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K-팝 혹은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데 정부의 지원이 큰 이유였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런 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랑 K-팝 회사들이 손잡으면 안 돼.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하는 일이 과연 잘 될까? 정부가 뭘 기획해서 민간에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 민간 쪽에서 가끔 이거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이거 하면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정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최전방에서 진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반대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면 우리가 최대한 서포트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획과 아이디어를 일단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K-팝 회사들이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모여서 상의하고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한다 근데 기획을 누가 하느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정부가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K-팝을 전 세계에 이 정도까지 띄울 만큼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K-팝을 주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글쎄 그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은 박정희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열심히 잘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이고요.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마음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박진영 위원장님도 지금까지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빼남이란이라는 행사 자체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페노메논 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코첼라 같은 여러 유명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이제 행사 장소 자체도 어느 정도 페스티벌 브랜딩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매년 어디서 열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고 LA에서 시작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K-팝 시상식이 해외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식은 한국에서 열립니다. 매년 12월. 축제가 외국에서 열리는 거여서요. 시상식이 가는 건 아니고
축제는 외국에서 열려야 하는데요. 이유는 첫째, 우리 K컬처를 외국에 알리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의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서 외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LA로 하는 이유는 이게 1회, 2회 초반에 몇 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잘 굴러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큰 관심과 파급력, 또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LA입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이기 때문에 파급력 때문에 1차적으로는 LA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팬덤을 중심으로 한 팬덤에게 주는 시상식이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보통 시상식은 장르별로 구분해서 이제 그 아티스트한테 주잖아요. 팬덤한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상을 준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음악 산업이라고 부르죠. 우리 가수들이 음악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걸 이제 음악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K-팝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아티스트 혹은 그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과 K-팝의 팬분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아티스트를 사랑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 소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팬들이 소비자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가수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서포트하는 그 가수의 마케팅과 홍보를 팬들이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예, 수동적으로 나 저 음악 좋네, 나 저 음악 필요해서 돈을 집어넣고 음악을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체로 보고 이 아름다운 음악, 이 아티스트의 컨텐츠들이 더 넓게 알려지는 데 있어 나도 파트너야. 이 차이를 규정하고 인커리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팬덤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이거 하나의 산업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어떤 가수를 서포트하는 것, 팬을 서포트하는 것, 어떤 브랜드를 서포트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구나. 이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음악 산업, 뭐 영상 산업, 패션 산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를 가지고 규명을 하면 분야랑 상관없이 팬덤 산업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산업을 규정하고 규명하고 인커리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 정도 세상이 되니까 팬 액티비티가 트레이스가 됩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팬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는지가 제법 정확하게 추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감히 이런 걸 해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형 기획사가 공동 출자해서 합창법인 설립설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팬덤에게 시상을 하는 내용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한 데이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데이터 선정 기준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5월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 서울 아레나가. 근데 그 늦어질 경우에 대체 장소가 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서울 아레나하고 킨텍스 행사 장소 방금 전에 제가 적다가 좀 놓쳤습니다. 다시 세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네, 서울 아레나가 좀 장소, 그러니까 완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내년 5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완공이 그때까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예정된 기대하는 시점까지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변경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양쪽 장소, 그러니까 서울 아레나하고 킨텍스 행사 티켓이 좀 통합 입장권인지 아니면 별도의 뭐 상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레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상황을 체크해서 나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계획 중이고요. 그 부분은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대안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4번은 이게 수용 가능한 그 관람객 이 수가 좀 달라서요. 통합된 티켓도 있을 거고 각각의 티켓도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만 또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그 팬분들의 의사여서 팬분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판매 방식을 생각할 텐데 통합 입장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선 페노메넌 법인 설차는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저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업 사전 결합 심사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개도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헤비하게 리서치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정부 일이다 보니까 몇 개의 회사를 골라서 입찰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은 이 데이터 방식과 또 그 전문 회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을 합쳐서 이제 그 매트릭스를 짜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시상식을 할 정도의 데이터가 액세서블 하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이런 전 세계 모든 가수들 혹은 배우들,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차트들이 큰 게 몇 개들이 있어서 그들과 협조를 하면 이 데이터들이 트래킹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시고 맨 뒤쪽에. 네, 맨 뒤쪽. 네, 저는 유시스의 이재훈이라고 하는데요. 전 박진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되고 되게 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진영 위원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팬덤이라는 건 함부로 좀 정량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맨 처음에 팬덤이 피어나고 다른 사람들 연대를 할 때 숫자로 때문에 다 연대하거나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서는 이제 곧 만들어질 거니까 그건 이제 말씀 주신 거니까 믿고 그냥 지영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런 순수한 팬덤적 본질이 산업적 리더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좀 그게 지표로 단순히 좀 한원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뭐 중소든 큰 대형 기획사든 어떤 팬이든 좀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창작자로서나 기획자로서 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팬덤의 본질에 대해서 그게 전 가장 좀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 예술 분야의 영원한 숙제예요. 사실 그 아카데미 시상식, 청룡 영화제, 올해 최우수 배우 사실 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 영역에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연기를 가장 잘한 배우를 상을 준다는 게 근데 그게 자리를 잡으니까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더 많다고 느껴진 거예요. 배우분들에게도 그게 원동력이 되고 또 배우를 사랑하는 팬분들, 영상을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니까 배우 시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뭐 그래미 뭐 아니면 뭐 무슨 가요대상 이런 것들이 사실 측량을 해서 상을 준다는 게 그 예술이 가져야 할 순수성에는 굉장히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작용이 부작용보다 크다면 하는 것이 좋죠. 팬덤의 활동, 그 열정을 측량을 해서 상을 준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런 게 아닌데 이 순서. 근데 순작용이 부작용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 해보는 거죠. 뭐. 다만 그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는 건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들 모아놓고 상을 줘도 그 순수성을 안 잃어버리는 건 배우들의 몫일 것이고요. 아무리 가수들에게 가요대상을 줘도 그 순수함을 안 잊어버려야 하는 건 가수들의 몫이듯이 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측량을 해서 상을 줘도 그 순수함을 안 잊어버리는 건 상당 부분 또 팬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상식을 놓고 보면 그 결과를 두고 팬덤에서 항상 이게 정말로 공정한 결과냐라면서 문제가 연말마다 나오잖아요. 시상식이 끝나면.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티스트가 대리수상을 하니까 팬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투명하게 이 수치나 데이터를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얼마나 빨리 권위를 갖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권위와 신뢰를 빨리 쌓으면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고요. 권위와 신뢰를 쌓기 전에 시작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게 가수가 됐던 배우가 됐건 시상식에 나오세요. 저 상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세요. 그러면 섭외가 잘 안 되죠. 상 받으면 갈게요. 이럴 수 있죠. 일부 어떤 회사나 일부 가수나 일부 배우들이나 뭐 일부 후보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그래미 시상식에는 내가 상을 받으나 못 받으나 가잖아요. 그거는 권위와 신뢰가 자리를 잡아서 그냥 거기 가는 게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위치에 가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아무튼 이걸 드라이브해야 되는 건 K-팝이기 때문에 K-팝 사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의 초반 적극 참여가 대세를 이 행사와 이 시상식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사사 대표들 또 속한 아티스트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울 겁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 이 리서치, 데이터 겟더 어널리시스를 실제로 공정하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언제나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감히 그 누구도 저 상 받으면 가고 안 받으면 안 갈게요라고 할 수 없는 시상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왜? 주최 측에서 어차피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걸 다 인지하면 그런 압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못하는 걸 다 알면 그런 시상식으로 빨리 자리매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축제가 될 수 있게. 네, 시간상 마지막 한 분. 이렇게 보면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멋진 행사가 될 것 같고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게 내년에 성공적으로 하고 계속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냈을 때 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엔터 사사가 그래도 앞으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끌고 나가 보겠다라는 그런 약간 각오 같은 게 되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뭐 JB를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제 뭔가 그런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공익 목표에 관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위원장님은 이제 우리 산업 컬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제 세계로 알리고 이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 행사의 공익적인 목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박진영 위원장님이랑 계속 논의를 해와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 K컬처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그 현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가능성, 기회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K컬처의 융성은 앞으로 더 지속되어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두 다가 손을 잡고 특히 K컬처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맨 앞에서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는 K-팝 중심으로 무언가 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그것을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첫 걸음을 내년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공익적 측면은 저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 범위보다 더 큰 우리에게 어떤 큰 가치를 앞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초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디어가 계속 불어나요. 근데 그 불어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하려다가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진짜 안드로메다로 우리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쳐내면서 초기에는 정말 모든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꼭 와보고 싶어하는 나도 함께 끼워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큼직큼직한 걸음들을 내디디려고 지금 그런 포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설레고 가슴 뛰고 내년 12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자면 좀 도와주세요 다들.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사사가 뭉쳐서 한다고 해도 이거 해외 스타 섭외하는 것도 지금까지 뭐 좋은 반응도 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문제가 많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시상식들 사이에서 가수들을 보호한다는 말이 너무 시상식이 많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부터 또 사사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서 사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고 정부도 또 막상 일하려고 하면 이게 민관이라는 게 이래 보면요 지금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아서 잘 굴러가는 둘이 정말 친해졌거든요. 서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정말 속 터놓고 얘기하면서 뭐 생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결론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안 좋게 써주시면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좀 좋게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K-팝 미국에 진출시킨다 그랬을 때 진짜 아무도 안 믿고 막 야 박진영 왜 쓸데없이 원더걸스 데려가서 애들 그 시키냐 정말 저 가슴에 피멍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진영 무슨 미국병 걸렸다느니 안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한국 음악이 왜냐면 미국이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데 거기서 사랑받을 수 있으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멋있는 일이면 해봄직하잖아요. 우리가 돈이야 어느 정도 벌면 제가 뭐 사실 제 자식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멋진 일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 간 거였어요. 그때 물론 이제 시혁이랑 같이 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면서 빨래 한 해 만에 이런 거 갖고 싸우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될 확률이 높아서 갔냐? 아니요. 뭐 이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갔냐?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서 멋진 일이 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자, 이 일 왜 하냐? 이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사사가 돈을 버냐? 당장 내년 손익계산, 내후년 손익계산 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 회사가 계획대로 열심히 하는 게 돈 훨씬 많이 벌 거예요. 근데 멋진 일이니까. 이 일이 진짜 서울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고 정말 그게 뭐 2년 돼서 3년 한데 빨리 자리 잡아서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모든 팬덤들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잖아요. 제가 스키즈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공연 막 소파이 같은 데 가서 보고 있으면요. 그냥 그 2003년 4년 시혁이랑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머리로 떠올렸던 그림이 진짜 일어난 거잖아요. 막 진짜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사실이 됐지? 그때 다 놀렸는데 지금 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또 그림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12월이 됐더니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황당하고 좀 벅찬 일이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사사 대표님들을 붙잡고 또 아티스트를 붙잡고 얘기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여줘서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해보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그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가수들과 회사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도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좀 1년, 2년, 3년 안에 자리를 못 잡아도 그 그림이 너무 멋있는 그림이고 좀만 더 버티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케이팝을 미국에 알리겠다 그때도 너무 멋진 일이고 이거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이유로 버텼거든요. 특히 그 중간에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고 미국에 돈 투자한 거 막 100억 날리고 죽고 싶었는데 버텼거든요. 이것도 너무 멋있는 일이고 실제 우리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잘 부탁드립니다. 좀 잘 써주세요. 네, 예정된 기자간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아주 멋진 일 2027년 페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관련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